이 CCNC 자체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선 카플레이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는 CCNC가 안드로이드도 무선으로 지원합니다. 뭐지? 왜 긴급 제동을 하지? 난데없는 긴급 제동을 했어요? 지금 왠지 모르겠는데 약간 에러가 있네요. 아니면 진짜로 여기 유령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현대 소나타 하이브리드입니다. 소나타 기존에도 시승해왔잖아 라고 생각하실 텐데, 기존에 시승했던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하이브리드는 아니었어요. 2.0L, 1.6L였죠. 지금 나온 이 소나타 하이브리드 190마력이라는 충분한 출력을 갖고 있고요.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꼭 필요한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어떤 자동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와, 진짜 외관부터 어마어마합니다. 뭔가 엄청난 자동차를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소나타 중에 가장 강력한 느낌이 드는, 가장 스포티한 소나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무광 은색이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리나 싶은 그런 무광 은색을 갖고 있고요. 이런 크롬이라든지 이런 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절묘해서 이 소나타만을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냈죠. 그리고 현대 엠블럼도 야, 이게 이렇게까지 크롬인데 하나의 크롬이 아니라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크롬을 이용해서 이렇게 차가 굉장히 화려하게 비춰지도록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네요. 이 차만을 위해서 현대 엠블럼을 새로 바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잠깐만, 이거 아마 많은 소비자들이 모르고 그냥 이렇게 타실 것 같은데 사실 이거 비닐입니다. 보호 커버를 안 띄셨구나. 아니, 이거 크롬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기존에 있었던 소나타는 이 라인이 이렇게 우아한 라인을 갖고서 이 크롬이 쭉 이어져서 앞까지 이어왔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앞쪽에 있는 그 라인 없애고요, 뒤쪽에서만 크롬이 시작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앞쪽에 있는 그 라인이 저는 뭐 나쁘지 않았는데 그게 더듬이 같아서 싫다, 이런 분들도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젊은 사람의 자동차 같은 느낌이 들죠. 야, 이거 무슨 스포츠카야? 이렇게 봤을 때는 람보르기니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고, 아무 역할도 없는 그냥 가니쉬가 아니라 이렇게 깜빡이 같은 것들이 팬더에서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가늘고 길어서 멋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이드미러 쪽에 깜빡이가 있는 것보다 이게 더 길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깜빡이가 스르륵 스르륵 켜지는 거, 이런 것들도 디테일이 아주 대단하죠. 야, 현대가 차 만드는 시력이 여기까지 왔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뒤쪽을 보면 멋있긴 되게 멋있어요. 되게 멋있는데 문제는 이게 소나타가 맞느냐? 소나타인데 이 정도 급이라고? 뭔가 아반떼에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너무 강하고 너무 스포티해서 중년이 타는 차로 어울릴 것인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해요. 근데 요즘 영포티란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40대도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젊은 40대 많으니까 아니 누구나 다 젊은 차 타고 싶죠. 그런 이유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래 소나타가 그랬는데요, 뒤쪽에 있는 유리부터 위에 있는 파노라믹 선루프, 그리고 앞쪽에 있는 유리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비춰지게끔 이렇게 미끈하게 처리한 게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죠. 파노라마 선루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파노라마 선루프를 갖추고 나면 그만큼 천장이 예뻐지는 거, 이것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요. 상대적으로 무게가 더 증가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때 파노라마 선루프는 고민을 한번 하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비에 조금 안 좋은 영향 끼칠 수 있다. 그리고 차가 움직일 때 약간 흔들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실내가 좀 더워진다.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에서 중요한 변화는 외관뿐이 아니죠. 실내도 크게 변화됐으니까 실내도 살짝 보도록 하죠. 뒷좌석에 저는 이런 거 매트를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잘 좀 만들어주지. 길게 하나의 매트로 가든가 아니면 중간 매트를 좀 패턴을 잘 짜서 여기 잘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매트가 이렇게 세 개가 그냥 덩그러니 있는데 이거 조금 해결책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웨더텍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정말 차에 딱 맞게 그렇게 패턴을 재단하는데, 그런 식으로 패턴 재단을 좀 더 딱 맞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트의 가죽들 굉장히 고급스럽지만 탄탄한 느낌입니다. 단단해요. 진짜 가죽인지 인조 가죽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한 그런 가죽을 갖고 있네요. 진짜 가죽인데 인조 가죽 같은 가죽도 있죠. 어째서 그러냐면 표면의 코팅을 굉장히 두껍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죽 감촉이 느껴지지 않고 그 코팅된 감촉이 느껴져서 이게 진짜 가죽인지 인조 가죽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인조 가죽에 가깝습니다. 아주 묘하네요.
소나타는 사실 뒷좌석에도 충분히 앉아야 되는 차죠. 아반떼보다 머리 공간이 당연히 더 여유 있어야 되고요. 편안해야 되죠. 그래야 소나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뒤에 앉았을 때 느낌 편안합니다. 팔걸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왼쪽은 조금 좁은데 어쨌든 앉는데 큰 지장은 없다. 누구 하나 차가 너무 좁아서 불편해요. 이런 얘기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장거리를 가는데도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머리 공간이 그렇게까지 되게 여유로운 머리 공간은 아니고요. 머리 위로 손바닥이 하나 정도 들어가는 정도. 너무 딱 맞아서 조금 더 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확실히 드네요. DM8부터는 옆쪽에 이렇게 햇빛 가리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뒤쪽에도 햇빛 가리개가 있습니다. 뒤쪽에 햇빛 가리개는 전동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전동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뒷좌석에서는 조작할 수가 없어요. 희한하게 앞에서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트를 앞으로 폴딩할 수 있는 기능도 당연히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실내에서 폴딩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실내에서 트렁크로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끔 편하거든요. 예를 들면 트렁크에다 뭘 놔뒀는데 하필 그걸 꺼내야 되는 상황이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뭘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걸 트렁크에다 버리고 싶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스키스루 같은 거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스키스루 없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만 젖힐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거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러면 폴딩을 할 수 있는가? 폴딩을 할 수 있는데 이 시트에 앉은 상태에서 폴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여기 어디에 손잡이가 하나 있죠. 여기 어디 손잡이가 있어서 실내에서도 접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되고요. 접으려면 반드시 뒤로 가서 접어야 됩니다. 오, 전동 트렁크. 소나타가 어떻게 전동 트렁크가 없냐, 그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전동 트렁크 들어왔고요. 이런 것들도 훨씬 깔끔하게 됐고요. 이 안에 토션 스프링이라고 하는 그런 스프링 없어졌습니다. 훨씬 좋아졌죠. 그리고 안쪽도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있어서 이 손잡이를 당기면 폴딩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폴딩이 이렇게 딱 눌렀을 때 딱 제쳐지는, 이렇게 안 돼서 이렇게 젖히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가서 다시 이렇게 폴딩해야 된다. 여기다도 폴딩 스위치 하나 만들어주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폴딩하면 이렇게 긴 물건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근데 풀플랫이 된다거나 이렇지 않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턱이 있어서 큰 물건을 실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파노라마 썬루프도 나름대로 의미 있습니다. 앞쪽으로 좀 시원하게 개방감이 조금 느껴진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 썬루프보다는 훨씬 뒷좌석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소나타가 산타페나 소렌토처럼 여기 유리가 넓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상당히 좁다 보니까 개방감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그럼 앞좌석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출발해 보죠. 일단 소나타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 드는 자동차,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는 최첨단 느낌이 나는 자동차기도 해요. 게다가 더 업그레이드 된 점,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래서 시동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로 정말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꾹꾹 밟아서 가속력을 즐기면서 타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EV 모드를 계속 이어가는 거, 그래서 살금살금 가는 이런 것들도 아주 재미있는 지점입니다. 조금 더 가속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EV 모드로 가고 있어요. 시동 소리 없죠?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시동이 걸렸을 때 시동 걸리는 게 조금 싫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부드럽게 걸렸어요. 시동 걸렸다는 사실을 거의 눈치 못 채신 분들이 많을걸요. 이게 시동이 꺼지는 게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시동이 이렇게 해도 꺼지네,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게 또 하이브리드의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눌러볼까요? 별 버튼 눌렀을 때 어떤 식으로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저는 하이브리드 용도로 이 별 모양을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딱 누르면 바로 하이브리드 상태가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배터리에서 모터를 통해서 차가 발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되고요. 제동하면 이렇게 거꾸로 배터리로 충전되는 모습이 보여지죠. 방향성이 있어서 이렇게 바퀴에서 모터를 통해서 배터리로 간다. 이때는 사실 모터 발전기죠. 모터 발전기라고 써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에서 모터를 통해서 차가 간다. 실제로 엔진은 지금 꺼져 있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대기 모드에서는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는 상태죠. 근데 사실 조금 더 바란다면 이 배터리가 이렇게 모터를 통해서 가는 거,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잘 보여주고 있지만 애니메이션으로 봐야지만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색으로 알려줬다면, 그러면 주행 중에 지금 충전을 하고 있구나, 방전을 하고 있구나를 한순간 딱 봐도 알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이면 애니메이션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적어도 1초 동안은 봐야 되잖아요. 운전 중에 이거 힐끗 봐야 되는 건데 1초 동안 이걸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게 조금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충전할 때와 방전할 때 색깔을 다르게 해주면 조금 더 인식이 쉬울 것 같습니다. 뭐하러 그걸 봐요 하실 텐데,
텐데 이거 뭐하러 만들었어? 만들었다는 거는 이거 보라고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색깔을 다르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하이브리드의 정말 큰 장점은 이렇게 막히는 도로에서 가다서다 할 때, 그때 하이브리드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일단 시동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로 전기 모터만으로 이렇게 가다서다 하니까 차가 불쾌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사실 가솔린 자동차들은 이렇게 가다서다 할 때 정말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치 않는데 자꾸 엔진 시동이 걸려 있어. 그리고 길도 막히는데 말이야, 내가 기름까지 태우고 열받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 앞에 소나타 LPG 태우고 있어요. 이렇게 막혀갖고 요금도 못 받고 지금 여기서 막혀서 나는 기름을 태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ISG 있어서 전 괜찮은데요 하시는 분들, ISG로 시동이 꺼졌다 걸렸다 꺼졌다 걸렸다, 이것도 굉장히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ISG를 또 끄는 분들이 계세요. 차에 타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ISG부터 끕니다. 이런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동이 자동으로 꺼졌다 걸렸다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는 오히려 더 짜증납니다. 그리고 시동이 걸렸다 꺼졌다 할 때 그때 기름을 또 많이 먹기도 하고요.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차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이런 막히는 길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 가다서다를 하고요. 그리고 시동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연료도 절감할 수 있죠. 사실 디젤이냐 하이브리드냐 어떤 게 더 경제적이냐 예전부터 말은 많았는데, 분명한 것은 장거리를 갈 때는 사실 어떤 차가 더 경제적인지 딱 잘라서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시내 구간에서 정말 막히는 길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그냥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가 서울 도심을 다니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네요. 사실 경기도 외곽만 해도 이 정도로 좋진 않을 것 같아. 서울에 있으니까 만족감이 확 커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장거리만 간다, 나는 그냥 한번 갔다 하면 300km야,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하이브리드를 그렇게까지 추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장거리만 가시는 분들은 일반 가솔린 차도 충분히 연비가 좋게, 만약에 디젤이라면 디젤은 더 연비가 좋게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하이브리드는 조금 더 도심 빈도가 높은 분들이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차에 장착된 하이브리드는 최신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는 2.0 하이브리드다가 1.6 터보 하이브리드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신형이 되면서 2.0 하이브리드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6 터보 하이브리드라면 출력이 한 40마력 정도도 높거든요. 그만큼 달리는 느낌도 좋고 연비도 더 우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차는 구형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연비도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고요, 출력도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게 아쉬운 지점이네요. 출력이 뭐 높을 필요 없어, 어차피 나는 안 달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렇지만 출력이 조금 더 있다면 차가 그만큼 RPM을 덜 사용해도 되고 그만큼 소리도 더 조용하게 달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출력이 조금 남아돌게 있는 게 더 정숙한 승차감을 위해서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이 차는 그런 면에서 1.6 터보 하이브리드에 비해서는 한 수 아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소나타 하이브리드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시스템적으로나 성능 면이나 아니면 연비 면에서도 단언컨대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더 우수한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볼게요. 보통 스포츠 모드를 켜게 되면 EV가 꺼지는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렇지 않고 이코, 스포츠, 와이드라이브 이렇게 세 가지 모드 있는데, 스포츠로 바꿔도 EV 모드가 그냥 켜져 있네요. 배터리량이 지금 50%. 사실 요거는 포르쉐라든지 렉서스라든지 이런 차들을 보면 배터리 양이 부족할 때 스포츠 모드를 넣어서 일부러 시동을 걸게끔 하는 그런 장치도 있어요. 근데 이 차는 스포츠 모드를 켰을 때 주행 중에는 EV 모드가 적극적으로 개입되는군요. 스포츠 모드는 너무 시동을 많이 걸어서 EV 모드를 즐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코 모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브리드는 특이한 점이 노멀 모드가 따로 없어요. 기본이 이코 모드다. 그거 싫으면 스포츠 모드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뭐지? 왜 긴급 제동을 하지? 난데없는 긴급 제동을 했어요? 이게 뭐가 있었어? 지금 왠지 모르겠는데 약간 에러가 있네요. 그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뭔가 센서가 이상한지, 아니면 진짜로 여기 유령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소나타 인테리어는 많이 좋아졌네요. 일단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시원하고 굉장히 널찍하고, 그리고 지문인식도 여기 있어요. 지문인식도 있어서 좋아요. 보통은 쓰는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내 차가 되고 나면 쓸 일이 좀 있을 거예요. 내 차가 되고 나면 이걸 눌렀을 때 굳이 차키를 갖고 있지 않아도 시동을 걸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차키를 갖고 있지 않으면 차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자, 그러면 어떻게 차에 들어오냐?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 차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디지털키 2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장치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느냐?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차 근처에 오면 UWB를 이용해서 이 차에 사람이 가까이 왔다는 걸 인지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바로 이 자리에 있을 때 이때만 차 문을 열어줘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지 실내에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인지합니다. 그래서 실내에 들어오면 실내에 여기 앉았으니까 폰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시동을 걸게 해줘야지 라는 기능이 옵션이지만 그 디지털키 2가 들어왔습니다. 디지털키 2라는 거 나도 알아. 그거 여기다 올려놔야 시동 걸리는 거 아니야? 이 차 밖에 손잡이에 이렇게 폰 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요. 그냥 들고 있으면 문 열리고 들고 있으면 시동이 걸립니다. 그냥 그러면 이건 또 왜 있는 거야? 지문인식 기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는 없어져도 되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만약에 정말 이걸 잘 쓸 거라면 모든 경우에 지문을 이용해서 다 됐으면 좋겠어요.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게스트로 이 사람이 들어왔어도 그 게스트의 지문을 좀 등록해주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소한 시승자가 지문을 등록할 수 있게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영업사원도 알려주지 못하고 시승자도 알려주지 못하고 뭐 이 차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누구도 알려줄 수 없다면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인식하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죠? 이 지문인식 시스템은 빨리 좀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굳이 필요 없는 기능 여기 또 있죠. 이런 것들도 참 필요 없는 기능이에요. 요거 눌렀을 때 충전할래 연결할래 요걸 굳이 두 가지로 선택하게 해놨죠. 여기 충전하고 여기 연결하면 되잖아요. 포트 두 개인데 괜히 복잡하기만 하고 하드 버튼 괜히 하나 추가한다 해서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악플을 잔뜩 달아주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꼭 필요한 기능인데 이걸 왜 몰라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냐 얘기하시는데 아니 소프트 버튼으로 하면 되잖아. 노트북에 이 하드 버튼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이폰에 이 하드 버튼 있습니까? 없죠. 꽂으면 디스플레이 있잖아. 연결하시겠습니까? No. 그러면 충전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거 댓글 남기신 분들 이거 부품 만드는 회사에서 댓글 남기신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되죠. 네, 장담하건대 분명히 다음 세대에 없어집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굉장히 깔끔하다. 그리고 기능들 잘 작동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덮개가 있는데 덮개도 아주 깔끔하게 잘 작동된다는 건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충전 패드가 있죠. 충전 패드가 있는데 공간으로 따지면 전화기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근데 전화기를 하나밖에 못 넣도록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전화기 두 개 넣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두 개 넣는 거 뭐 대단히 어려운 기술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두 개 넣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했더니 결국에는 해줬습니다. 산타페는 돼요. 소나타는 아직 안 되고요. 근데 무선 충전 패드를 저는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무튼 많은 소비자들이 이걸 원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 무선 충전 패드만 달랑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면 그럼 괜히 공간 낭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무선 충전 패드로 쓰고 무선 충전 패드를 쓰지 않는 경우엔 여기다 짐을 더 넣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똑똑하게 잘 만들어진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 수납 공간은 딱히 무슨 용도의 수납 공간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전화기를 이렇게 놓으란 얘기인가? 전화기 이렇게 놓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이긴 합니다. 스마트키 같은 걸 이렇게 넣기도 하는데 뭐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있으면 좋은 공간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뒤쪽에 컵홀더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아래쪽이 굉장히 잘 정리돼서 아마도 많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기쁘게 사용할 만한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이브리드 같은 차를 모으는 분들은 그래도 주행거리가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막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일산도 가고 뭐 하여간 위아래로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장거리를 한번 가봐야 되겠죠. 보통 수입차 같으면 이렇게 막 누르잖아요. 그런데 현대기아만 해도 어지간한 분들은 안 누릅니다. 말로 하는 게 더 편하다고 해요. 부산역 가자.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첫 번째.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목적지 같은 걸 좀 더 자세히 볼 수도 있습니다. 부산 KTX역을 지금 찍어 줬고요. 추천 경로로 가면 26,600원의 통행료가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하나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여기에 기름값도 예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요약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죠. 이전에는 없었던 기능인데 새로운 클러스터가 되면서 이렇게 OTA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상당히 좋은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강일 IC, 하남 JC, 신곡 JC, JC, IC, TG 뭐 이렇게 있어요. 아니 JC, IC가 뭐냐고. IC는 그래도 좀 아시는 것 같더라. 인터체인지라고 하던데 인터체인지가 그럼 뭔데? 인터체인지가 뭔지는 잘 모르시죠? 저희가 국어문화원연합회하고 공동으로 도로에서 우리말 바르게 이용하기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요금소라고 써야지 맞죠? 톨게이트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도시고속도로 입구라고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고속도로 출구라고 써야 맞잖아요. 근데
근데 도시고속도로 인터체인지라고 씁니다. 고속도로는 입구 출구란 말을 안 쓰고 IC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속도로는 왜 IC야? 인터체인지라는 게 입구 출구를 말하는 거예요. JC는 뭐야? JC는 분기점이죠.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을 JC라고 합니다. 영동대교 분기점이라고 써놓고 시내 구간은, 고속도로 구간은 영어를 쓰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고속도로 구간에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표지판에 뭐 어디 IC, 어디 JC 이런 식으로 표지판을 썼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표지판 많이 바뀌었거든요. 대부분 표지판이 이제는 우리말로 바뀌면서 분기점, 출구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데, 이 내비게이션은 아직도 우리말을 쓰지 않고 이렇게 영어를 써서 이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부끄러운 일이죠.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어떤 나라의 어떤 길을 봐도 자기의 고속도로에서 자기 나라 말을 안 쓰고 다른 나라 말을, 그것도 뜻도 통하지 않는 인터체인지라든지 정션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는 나라는 없어요. 현대차 내비게이션 담당자 여러분 혹시 보고 계시다면 이런 것들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좀 그렇죠. 한강시민공원이라고 쳤으면 한강시민공원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그러면 스타벅스 엄청 많잖아. 그런데 그 순서가 없습니다. 이 순서는 빨리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거리순이든지 어떤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음성인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는 됩니다. 여기서 거리수는 돼요. 여기서 거리수는 되니까. 그리고 요것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상향등, 하향등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제가 2007년에 산 BMW도 법적으로 레벨링을 할 수 있는 헤드램프를 갖추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뒷좌석에 사람이 타면 헤드램프가 올라가니까 그거에 맞춰서 헤드램프를 숙이도록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죠. 2007년에 산 BMW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 차 2023년에 있는 최신형 자동차인데 여기에 셀프 레벨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헤드램프를 위아래로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를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됐지 무슨 문제냐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조작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아십니까? 절대 몰라요. 여기는 숫자가 있습니다. 0, 1, 2, 3 이렇게 있죠. 0이 가장 높은 걸까? 3이 가장 높은 걸까? 보통은 3이 가장 높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반대예요. 0이 가장 높습니다. 그럼 0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0으로 하면 뒷좌석에 사람이 앉았을 때 상향등이 돼버립니다. 하향등이 그냥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 뒤에 사람 타면 무조건 3으로 낮춰줘야 되는데 3으로 낮추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에서 마주오는 차가 왜 하향등인데 저렇게 눈부시지? 이렇게 생각되는 거. 또 정상적인 차들도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레벨링을 자동으로 해주지 않으면 뒤에 사람 탈 때마다 이거 조작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심지어는 조작하는 방법도 거꾸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는 헤드램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기술도 아닐 텐데 이거 좀 자동화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오디오가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전화기가 없어. 자연의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좋죠. 센터 포인트 지원하고요. 진짜 좋은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죠? DMB 지원하고요. 전체 화면으로 이런 식으로 다 나오고요. 잠깐만. 아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가 했더니 큰일 날 사람들이 있어. 아니 왜 갑자기 이런 게 나와. 꺼져. 이거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꺼져라. 다 무슨 정치 얘기야. 아니 정치 이렇게 좋아하시나? 어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우 채널 날아갈 뻔. 큰 차이가 생겼어요. 사실 이전 소나타하고 이 트위터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같거든요.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확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돈을 더 썼나 봐. 돈 들인 티가 확실히 납니다. 스피커는 12개. 근데 그랜저 14개하고 비교했을 때도 뭐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꽤 괜찮은 그런 스피커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인테리어에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전에 조금 이상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이상했어요. 너무나 좀 저렴해 보인달까? 그런 인테리어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이거 가로로 쭉 뻗은 이런 느낌, 어디서부터 구멍이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구멍이 끝나는지 모르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잘했어요. 이런 것들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직물 헤드라이너, 이거는 사실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전엔 없던 스타일이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오히려 직물 느낌이 꽤 따뜻하게 느껴져요. 소파로도 이런 직물들 많이 쓰잖아요. 요즘 들어 유러피언 소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직물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느낌이 좋아 보입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 있고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요거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내 앞바퀴 좌우를 모니터로 비춰주는 거. 요거 사실 많은 메이커들이 안 하고 있는 메이커가 더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춰주니까 혹시라도 선을 넘지 않는지, 주차할 때 연석을 밟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볼 수 있어서 꽤 도움이 됩니다.
요 부분 되게 재밌죠. 요거 뭔가 특별한 기능이 있을 것 같잖아요. 이건 그냥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버튼 누르는 자리. 굳이 차라리 수납 공간을 더 주지?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하네요. 저는 근데 살짝 하나 킹받는 게 이 홈커버가 뭔가 찌그러져 있어요, 원이. 가운데가 조금 더 길고 이런 타원이면 그래도 찌그러져도 괜찮은데, 이거는 그냥 그림판에서 약간 이렇게 동그라미 그냥 그리면 나오는 그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각도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각도는 아닌 것 같아. 이 링하고 요거하고 비슷한데 어긋나 있으니까 거기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열받는 부분은 이게 딱 센터가 아니고 조금 위에요. 이 부분이 되게 보면 불편해. 왜 약간씩 어긋난 느낌을 줄까? 기존에는 하이브리드 모델만 이중 접합 유리, 일반 모델은 이중 접합 유리를 안 썼죠. 근데 이제는 일반 소나타도 이중 접합 유리 사용하고 하이브리드도 이중 접합 유리, 이렇게 바뀌면서 소나타들이 조금 더 조용해졌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나타가 그랜저 하극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끝나누기로 정숙성을 조금 제한한 게 아니냐, 약간 흡음을 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차를 놓고 봤을 때는 아니, 이 정도로 조용하면 굳이 그랜저 갈 필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물론 출력에서 차이가 꽤 납니다. 지금 이 차는 하이브리드 모델이어서 출력이 어느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력은 190마력대. 그렇기 때문에 출력이 그렇게까지 호쾌한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150마력대. 그러니까 일반 2.0L 모델에 비해서는 훨씬 좋고요. 그리고 1.6L 터보 모델이 있는데 1.6L 터보는 180마력입니다. 그러니까 1.6L 터보보다 오히려 나가는 느낌이 더 좋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와, 소나타가 이렇게까지 딱딱하고 이렇게까지 핸들링이 좋았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많은 리뷰어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부드러워졌다고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아닙니다. 딱딱해졌어요. 자동차 외관과 그 승차감이 따로 가면 안 되잖아요. 외관이 더 스포티해지고 더 경쾌해지고,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는 뭔가 아반떼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이 드는 자동차인데, 그런 느낌이 드는 것에 맞춰서 승차감도 더 단단하게, 더 스포티하게 바뀐 걸 느낄 수가 있네요. 그래서 좀 섭섭하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소나타는 그냥 무난한 패밀리카, 출렁출렁하게 그냥 타고 싶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유럽의 자동차 만들기는 사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정말 럭셔리 자동차들 몇몇을 빼고 나면 다 다이나믹하게, 다 고속으로 달릴 때 기분 좋게 이렇게 만들어낸 게 유럽의 자동차 만들기라면, 우리나라 자동차 만들기는 그 전까지는 뭐 작은 차도 출렁출렁, 큰 차도 출렁출렁, 뭐 이렇게 모든 차들을 다 출렁출렁 무난무난한 승차감으로 만들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나타의 위치를 기존에는 그저 그런 패밀리 세단에서 이제는 확실히 좀 더 스포티하고 더 젊은 사람들까지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차를 잘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자동차로 거듭나게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단단하지만 잔충격 같은 게 노면에 기분 나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꽤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가속 페달의 느낌도 힘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엔진 소리는 생각보다 커요. 이게 엔진 소리가 크게 들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평소에 엔진이 꺼져 있으니까, 너무 조용하니까, 그러니까 정작 엔진이 깨어났을 때 너무 시끄럽다, 갑자기 들리는 소리에 더 시끄럽게 느끼는 부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엔진이 작동되기 시작할 때 엔진은 냉간이에요. 시동을 걸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침에 시동을 걸면 차가 어떻게 돼요? 왕 하면서 소리가 굉장히 커지죠. 소리도 굉장히 크고 뭔가 부드럽게 나가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엔진도 평소에 사용되지 않고 잠들어 있다가 이렇게 가속 페달을 꾹 밟았을 때 비로소 그때 깨어나거든요. 얘는 자다가 깨어나자마자 갑자기 막 달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달리기 조금 어렵죠. 좀 시끄럽게 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일반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훨씬 더 먼 거리를 가야 엔진의 열이 제대로 올라오고 엔진의 효율이 제대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엔진이 깨어났을 때 갑자기 좀 시끄럽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조금 더 길게 운행해 보시면 그렇게 시끄럽다고 느끼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속해 볼게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어댑티브 크루즈도 한번 해볼까요? 차 서 있죠? 설 수 있을까요? 설 수 있을까요? 설 수 있을까요? 과연 부드럽게 섰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제가 페달 밟은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이렇게 HDA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런 첨단 장비들이 여러 가지로 계속 도와줘서 단 몇 번 정도는 사고를 막아주는 기능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가장 많이 느끼는 건 주차할 때인 것 같아요. 주차할 때 후진하다 사고 나는 경우 여러분들도 다 있으실걸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 차는 멈춰준다는 거죠.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차선을 보여줘요. 차선을 보여주는데 너는 지금 3차선으로 가야 돼 라고 3차선의 파란 화살표를 딱 만들어줍니다. 이 화살표만 따라가면 자기가 정말 모르는 길이더라도 별 문제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굉장히 똑똑하죠? 어댑티브 크루즈 너무 좋고요. HUD 너무 좋고 가끔 박을 수도 있어요. 가끔 박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멈춰선 차가 있을 때 멈춰선 차에는 박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앞차가 멈춰서 있는 거 이걸 멈출 수 있는 차는 거의 없어요. 테슬라 정도? 그 외의 차들은 앞차가 완전 정지돼 있을 때는 그냥 들이받습니다. 물론 감속되다가 들이받긴 해요. 그런데 이걸 믿고 있으면 한 번쯤은 큰 사고 날 수 있으니까 특히 고속도로 같은 데서 앞에 차가 없는데 딴청 부리시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앞에 차가 있을 때 딴청 부리는 건 괜찮아. 얘를 따라가니까. 근데 앞에 차가 없는데 핸드폰을 본다거나 그러고 있다가 앞에 차가 갑자기 나타나면 반드시 사고 나요. 일단 엄청 좋아졌잖아요. 이 CCAC 자체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거 사용해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완전히 다른 그런 인터페이스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소나타 하이브리드 사실은 어저께 탈 때만 해도 조금 그냥 그랬거든요. 차가 너무 안 나가. 이거 괴로운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장거리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의외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꽤 부드러운데? 이거라면은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고속으로 꾸준히 갈 때 이 엔진이 열이 좀 올라서 이 엔진의 소리도 좀 작아지고 엔진의 질감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시내만 다니면 이 엔진이 걸렸다 멈췄다 걸렸다 멈췄다 해서 엔진이 열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래서 시내 구간에서는 조금 거칠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1.6L 터보 모델을 갖고 와서 그걸로 조금 더 느낌 좋게 좀 더 강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좀 더 RPM도 낮게 이렇게 해서 역시 현대구만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2.0L 하이브리드가 2.0L 자연흡기 가솔린보단 100배 나요. 100배 나는데 1.6L 가솔린 터보하고 비교했을 때 확실히 낫다라고 얘기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 질감에서는 그렇게 즐겁게 느껴지진 않네요.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장거리를 가는 이런 환경에서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유롭게 주행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차의 외관이 너무 스포티하게 생겨서 이 스포티한 외관에 비하면 저는 나쁘지 않지만 옛날 파워트레인을 그냥 얹었다니 섭섭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일단 이런 변화가 있죠. 왓챠, 웨이브 이거 두 개만 있어서 말이 됐습니까? 너무 섭섭했었죠. 왓챠 웨이브에서 뭔가 이렇게 잠깐 보다가 뉴스를 보거나 이런 것들 안 되잖아요. 그래서 TV 같은 그런 영상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넷플릭스 들어왔으면 좋겠고 유튜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고요. LG U 플러스 TV가 들어옵니다. 근데 LG U 플러스 TV 요즘 들어서 TV라는 표현이 좋은가? 그거 잘 모르겠어요. 무슨 TV 하는 거 좀 요즘스럽지 않아요? 뭔가 정치 얘기하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뭔가 하나 추가됐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넷플릭스도 금방 지원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밑에 있는 요거 뭔지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거 요거 누르면 라디오 아니냐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잘못 만든 거죠. 요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눌러보기 전에 모르잖아요? 눌러보면 게스트 모드에서는 안 됩니다 라고 뜹니다. 이게 게스트 모드에서 뭔지 알아야지 안 뜨는 게 뭔지 알지?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 입장에서 그분들은 게스트가 아니니까 이거 게스트 모드에서 안 뜹니다 떠도 뭐가 문제 없다는 거지. 근데 본인만 게스트가 아니지 우리들은 다 게스트예요. 이거 자기 프로파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은 렌터카, 시승차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자동차를 쉐어링하는 경우가 계속 있는데 자동차 쉐어링한 사람은 아예 음악 스트림을 들어볼 수도 없다는 거 게다가 이 버튼이 뭔지 설명도 아예 없다는 거 이건 정말 잘못된 인터페이스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요 라디오는 이건데요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지를 보여준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인터페이스가 아주 이상 야릇하죠. 이거 카카오 아이를 통해서 현재 음악이 뭐다라는 걸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앨범 자켓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도 좋죠. 이 노래 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카카오 아이를 이렇게 눌러서 이 노래 뭐지? 하고 눌러야 되는 거 굉장히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냥 넘겼을 때 알아서 나오면 되잖아. 이 노래가 뭔지를 내가 꼭 궁금해서 이렇게 눌러야 됩니까?
그냥 누르다가 그냥 띡 여기 있으면 되잖아. 앨범 재킷 보여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기능이라고. 아, 데이터 요금 발생해요. 아니, 그거 데이터 요금 얼마 발생한다고 그거를 그거 정도는 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라디오 스테이션을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것도 좋은 기능인데 이제 프로그램 이름까지 보여주는 기능이 생겼다고 해요. 근데 이걸 지원하는 앱이 따로 있는 건지 지원하는 방송사에서 뭘 쏴줘야 되는 건지 지금 프로그램 이름이 뜨진 않고 있네요. 그런 건 좀 섭섭합니다만 뭐 그런 기능이 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무선 카플레이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는 CCNC가 안드로이드도 무선으로 지원합니다. 굳이 케이블 꽂을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냥 여기 무선 충전 패드에 핸드폰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블루투스 연결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 카플레이 떴습니다. 오, 무선으로 이게 되네요. 와, 멋있구만. 카플레이 내용이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카플레이 과정에서도 이렇게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외부 공기를 차단합니다 같은 게 되네요. 이 카플레이를 연결했을 때 여기 계기에 카플레이 뜨는 차도 있잖아요. 근데 이 소나타는 뜨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바라는 건 카플레이 내용이 여기도 보이고 헤드업에도 보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바라는 게 너무 많죠?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카플레이의 T맵 다크 모드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꽤 예쁘게 잘 돼 있네요. 12.3인치 디스플레이라는 게 이렇게 큼직하고 유용하게 사용되는 걸 또 볼 수 있네요. 이영빈 작가가 뒤에 타고 있거든요. 뒤에서 지금 조작해주고 있는데 내비게이션 뒤에서 찍어주고 음악 뒤에서 틀어주고 이런 것들 다 됩니다. 새로운 카플레이는 이렇게 네모하게 이렇게 비춰주죠. 음악도 들으면서 턴 바이 턴 내비도 보여주면서 지도도 보여주면서 요것들이 한번에 보이니까 굉장히 편리하기도 하죠. 요걸 이렇게 넘겨서 내가 기능들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카플레이는 운전 중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렇게 띵 누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카카오톡 무슨 일이 있었어? 하트 막 있네요. 아이고, 이게 참. 자, 그리고 다시 아까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도 소나타는 이렇게 홈 버튼이 따로 있어서 이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차들 보면 홈 버튼이 없는 차들도 꽤 있습니다. 홈 버튼이 없으면 그게 조금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카플레이로 들어가는 방법이 또 없어. 이 메뉴에서 카플레이 들어가고 나면요, 홈 버튼을 눌러서 들어갈 수 없다면 이렇게 카플레이 현대 이렇게 바로바로 누를 수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좋네요. 누르면 바로 그 자리에 카플레이가 또 있어. 그래서 다시 누르면 카플레이로 바로 갈 수 있게. 야, 이건 인터페이스 굉장히 신경 썼는데요. 내비게이션도 업데이트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게 현대차 내비게이션인데요. 일단 예쁘기도 하고요. 이 내비게이션에 어떤 기능이 추가됐으면 좋겠느냐, 저는 이런 거 얘기했었습니다. 이거 아마 다른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현대차에 제가 제안했으니까 제가 아는 건데, 이 자리에서 만약에 여기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있는 걸 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차에 왜 그런 기능이 없냐 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만들어 주셨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제보 버튼 눌러서 이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들, 외부 공기 차단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는 냄새가 나요 라고 해서 외부 공기 차단 제보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 포토홀이 있네요. 조심하세요. 여기 사고 났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신고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용자 제보를 하면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돼서 여기서 반영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위치 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되고요. 이 자리 공유할 수도 있어요. 이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여기로 와, 아니면 여기 좋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 사용자 공유 기능 원래 있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텐데, 이건 내가 위치한 곳을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위치한 곳 말고 우리 가야 될 곳은 내가 가지 않았잖아. 내가 가지 않은 곳까지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야, 여기 충전소에서 충전해 라고 그걸 공유하면 상대방이 그 공유를 받아서 거기로 가야 되겠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편리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현대 내비가 다른 어떤 내비보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인터페이스에서는 정말 아이디어들이 톡톡 튀고, 그 아이디어는 누가 냈다? 제가 냈죠. 그래서 제 아이디어를 많이 반영해 주셔서 아주 훌륭한 내비게이션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 이렇게 반영할 때 인스파이어 바이 김한용 이렇게 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좋지 않습니까? 경치 좋은 길. 경치 좋은 길이라는 거 이거 뭐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데를 가서 제주도에서 목적지를 입력하고 갈 때 뭐 서귀포에서 제주시 하면은 어떻게 안내해요? 그냥 고속도로 제일 빠른 길로 안내합니다. 아니, 나는 해안도로로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내비게이션
차량은 원래 그런 기능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요청했고 그게 반영됐네요. 만물 기만용설.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경치 좋은 도로를 갈 수 있게 하는 기능, 그런 것들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경치 좋은 길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업을 했어요. 제가 요청드린 건 뭐였냐면, 길 가다가 주변에 괜찮은 도로가 있으면 그걸 실시간으로 알려줘야 된다고 했어요. 옆에 좋은 도로가 있는데 여기로 돌아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경로 주변에 나타나면 그때 알려주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럴 테니까 제가 그걸 요청드렸어요. 야, 이분들 진짜, 아니 아이디어는 공짜야? 그런데 그 외에 이 CCNC 자체가 엄청나게 빠르게 향상되고 있어서 요거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근데 CCNC 이거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조금 섭섭하긴 합니다. 아니 원래는 OTA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현대가 OTA로 뭐 심지어 자동차의 계기판도 바꿔줘요, 뭐 가속도 바꿔줘요, 뭐 다 바꿔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OTA로 안 됩니다. 중요한 업데이트, 정말 큰 업데이트는 결국에는 USB 연결해서 메모리에다 뭔가 카피해서 갖고 와야 돼요. 근데 메모리가 무려 32기가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32기가 USB 스틱, 그거 많이 갖고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걸요? 게다가 그 USB 스틱 보통 USB-A잖아요. 근데 이 차는 USB-A가 들어가는 자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C만 들어가요. 근데 C가 어딨어. 그 32기가 USB-C 있는 사람도 드물지만 그걸 집에서 현대차 내비게이션 업데이터라는 소프트웨어를 깔고 거기다가 그걸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갖고 와서 여기서 꽂아서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야, 이게 너무 어렵지 않나. 어렵다고 얘기할 만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광범위하게 업데이트했어요. 사실 우리 인터페이스는 크게 바뀐 거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프트웨어를 다 바꾼 것 같습니다. 용량이 얼마나 되냐면 용량이 13기가나 돼요. 13기가를 만약에 OTA를 통해서 모든 차들에 다 뿌린다고 하면 야, 그거 용량 어마어마하죠. 그 데이터 요금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 차종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게 싫으면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업데이트해라, 이런 얘기죠. 네, 지금까지 현대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시승해봤는데요. 역시나 명불허전, 역시나 소나타였습니다.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훌륭한 패밀리 세단으로 잘 만들어져 있었고요. 당연히 주행하는 운전자에게도 기쁨을 선사하는 그런 자동차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웠어요. 정수성이면 정수성, 성능이면 성능, 실내 공간이면 실내 공간, 그리고 ADAS나 여러 가지 첨단 장비들도 아주 훌륭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모두 통틀어도 봤을 때 정말 훌륭한 자동차다, 잘 만들어진 중형 세단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격이었는데요. 가격이 무려 4천만 원이 넘는 가격. 야, 이거 괜찮나? 이제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자동차가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음번에 연식 변경을 하게 되면 가격을 조금만 낮춰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